2019년 9월 1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9월 중순에 와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추석 연휴,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9월 달 하순, 9월 하순이면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다가 10월 달로 접어들면 우리는 개천절, 한글날 이런 어떤 작은 행사들을 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중 전회 같은 큰 행사가 있고요. 그러다가 11월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래서 각 쇼핑 업체라든가 소매 판매에서 큰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11월 달에는 수능도 있고, 빼빼로데이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11월 달부터 살짝 그렇게 뭔가 연말에 대한 어떤 흥분된 워밍업을 즐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1년 12개월 동안요, 요때가 가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매월 9월 말에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월부터 3월까지는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하물며 2월은 30일이 아니잖아요. 2월은 가장 적은 일자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3월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껴질까?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이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 균일하게 흘러가는데 왜 그렇게 느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2월 달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2월에 물독 깨진다. 즉 2월이 가장 춥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절기로는 입춘도 지났고 또 봄도 올 것 같다고 하는데 2월 달에 눈이 펑펑 온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창밖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왠지 봄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실체로는 봄이 오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좀 봄이 안 오나?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참 천천히 오지 않습니까? 오라는 즐거움은 천천히 오고 오지 말라는 불행은 빨리 오는 것처럼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월 달부터 3월 달 그때가 가장 시간이 잘 안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 되면 이제 아마 눈 한번 깜빡하면 우리는 어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연말 동안에 아마 지금까지 돌아가는 분위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작년처럼 제가 그랬죠. 작년 요맘때 제가 방송에서 미국은 하다못해 하다 10월달 할로윈데이까지 끄집어내서 10월달 할로윈데이, 11월달 블랙 프라이데이, 12월달 산타랠리 해가지고 소비 시즌에 접어든다. 미국 증시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좋을 거다. 이렇게 9월달에 작년 연말에 증시를 전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기대감, 요런 것들이 3분기 그리고 앞서도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의 실적에 바닥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밋빛 전망 쓰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전문가들이요.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께서 아니 미쓰리는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어제 참 험악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이 미쓰리는요, 정말,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그 긍정적인 것이 너무나 조금 심화되다 보니까 이게 막 에너지가 넘쳐서 뭐 제 별명이 백만순이, 똥꼬발랄, 뭐 오버쟁이 이런 별명들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이렇게 좀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주변 분들이 저를 참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미쓰리가 처한 그 환경들이 환경들을 보면 그렇게 미쓰리가 그렇게 밝은 환경을 갖고 자라거나 이럴 스타일이 아닌데 되게 밝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또 미쓰리는 어떤 저의 그런 그 밝지 않은 그런 부분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밝게 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약간 내가 별로 이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더 밝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약간 그런 노력 때문에 밝아진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저의 결과물은 이 미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되게 밝았어요.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믿었고 사람들도 다 믿었고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기질이 이제 어디까지 뻗치게 되냐면 주식을 사더라도 무조건 돈 벌 거야. 무조건 수익 날 거야.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 굉장히 과격하게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 직원과 고객 사이인데 그거를 제가 너무나 이제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가 병신 같은 생각을 한 거겠습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은 저에게 돈을 벌어달라고 해서 돈을 맡긴 사람이고 아무리 겉으로야 뭐 좋은 척하고 친한 척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엮여진 사이인데 그러면 그분들께서 아무리 이주임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근데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알았던 거거든요.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정말 병신 같은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 고객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다. 나는 정말 고객운이 막 넘치나 보다. 인복이 터지나 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분들을 내 고객으로 모실 수 있지? 뭐 이런 그 정신 나간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매수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매수 주문을 이제 하는데 주문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주문지를 써주기 귀찮아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악착같이 받아냈어야 되거든요. 고객님 주문지 좀 써주십시오. 저도 뭐 맨 처음에 이제 배운 대로 써달라고 했지만 나 지금 주문 자주 내는데 그 귀찮게 뭘 이주임 있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착같이 주문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 뭐 무슨 일 있겠어. 주문지 좀 안 받으면 어때? 우리는 믿고 매매하는 사이인데 이런 그 병신 같은 짓을 하다가 나중에 그 고객이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나 주문 낸 적 없는데? 하고 이제 뭐 소송을 건대거든가 민원을 건대든가 이런 일이 다반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그걸 어떤 저의 문제점을 빨리 그때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 문제점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문제점을 제가 인식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겠네.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그러한 습관들, 사람을 쉽게 믿고 뭐 주문지라든가 이런 매매에 있어서 정확하게 주문지를 받아야 되고 녹음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적돼서 2008년도에 대형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 사태가 터진 다음에야 제가 확 바뀌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박살내지? 뭐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말 큰 계기가 있어서, 야, 내가 정말 그 계기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2008년도에 겪었던 일은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제가 다른 사람이 돼서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데다가 하나 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예전에는 다 잘 될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들어갑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주식을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이 주식이 내가 추천했는데 상장 폐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고 저는 이제는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일이 벌어지면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는 거기서 좌절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놨다가,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기대가 무산되고, 피해가 커지고, 이런 것처럼, 아예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금융위기는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위기는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론적인 거고요. 하다못해 2008년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미국 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이분은요, 1997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측했고 2007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뭐 중국의 금융위기 올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거라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고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망하진 않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면 당장 중국의 금융 개방이 되는 거고 중국의 금융 개방이 되면 중국의 금융위기로 완전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헐값이 돼 있겠죠. 그럼 그 헐값이 되어 있는 그 기회를 노리고 또 다른 판이 펼쳐지는, 즉 이 글로벌 자금들이 그 헐값이 되어버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제 야금야금 뭐 이렇게 점령하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틀을 만들겠죠. 그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의 뇌구조는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뇌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게끔 뇌구조가 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돈을 아는, 그러니까 이 경영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랬을 때는요. 물론 경제에서 가장 뭐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뭐든지 다 엉망이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전쟁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파괴되거든요. 파괴되고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보다는 오히려 뭐 다른 기술을 발전시킨다든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뭐 상대방의 돈줄을 죄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짱구가 돌아가게 되고요. 정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전쟁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꾹꾹 억누르고 북한이 까불든 이란이 까불든 뭐 탈레반이 까불든 이렇게 꾹꾹 참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지금 오로지 재선이 목표이다 보니까 재선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메달이 필요하고 그 메달이 지금 제대로 목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조하게 하고 사람이 초조하면 불안하고요. 불안하면 짜증이 나고요. 짜증이 나면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딘가는 화를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빡 돈다고 얘기하죠. 예, 빡 돌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코너에 몰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몰렸다. 자, 몰려서 진짜 만약에 10월 달에 노벨 평화상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어딘가 화풀이 할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광기다, 발악이다. 뭐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미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항상 변수를 생각합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나는 전쟁의 시나리오도 불사한다. 근데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센 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세긴 세지만 예전 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해드리면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이 앞에서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40대 중반의 트럼프라면 저는 전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련돼서 그래 영국 브렉시트 할 거야. 야 우리 준비하자. 영국 브렉시트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준비하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브렉시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는 것처럼 사실 젊은 나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디하게 딱 이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는 약간 연륜이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젊은 피인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 그 생각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트럼프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저는 예, 탈레반을 조지든 예, 이란을 조지든 호르무즈 해역에서 이렇게 하든 대신에 북한은 어렵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몰린 입장에서 그러한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나이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는 비관적인 방송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려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계속 변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를 잘 들으시면요.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방송인지 아십니까? 저는 중국의 금융위기도 기회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금융위기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현금을 좀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회를 노리시라고요. 저는 제 측근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은 미쓰리가 일단 그 기회가 오면 이제 뭐 얘기해 주겠구나라는 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돈다방 미쓰리를 잘 들으시면 비관적인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브렉시트 가결됐을 때 증권사들은 뭐 18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아니 무슨 뭐 영국이 브렉시트 된다고 무슨 뭐 영국이란 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뭐 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그러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되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베이스를 깔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변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설의 고향 찍으면서 무섭다고 얘기하지 말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서 여러분 요때쯤 되면은 귀신이 나올 거고요. 그때쯤 되면은 처녀 귀신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거 제가 분장시킨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무서운 공포물을 찍으면서도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귀신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봤자 인간이 만든 드라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그래봤자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늘 그래봤자 주식시장이잖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그래봤자 주식시장이고요. 그래봤자 돈이에요.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어찌 보면 다시 태어나면서 제가 이런 캐릭터가 될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요, 이게 우울한데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아요. 또 좋은 일 다음에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질래나 뭐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뭐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해결책이 있겠지. 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2008년도 이후에 희귀한 캐릭터가 하나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어제 방송에 이어서 어제 돈다방 미쓰리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공포물을 찍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 청취자님께서 웃으셔가지고 크크크크크 하셔가지고 무슨 뉘앙스는 알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실 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리고 변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는요 그 어떤 방송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유동성은 정말 공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뿐만 아니라 2008년도 노벨 경제학자 수상을 받은 사람이 1997년도 외환위기를 예견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사람도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요, 중국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유동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 유동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 경기 부양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 그런 관점이 무서운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의 경기 부양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경기 부양이고 지금 경기 부양은 매일 스테이크 먹는 애한테 매일 한우 먹는 애한테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 애한테 야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는 삼겹살 먹어야겠다. 근데 삼겹살 먹이기가 싫은 거죠. 삼겹살도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데. 그러면 어찌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돈을 풀어서 이제 부양을 한 거는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지금 한우 스테이크를 매일 못 먹을까봐 한우 스테이크에서 삼겹살로 바꿀까봐 매일 계속 한우 스테이크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기 부양이라면 이건 속된 말로 배부른 소리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이거는 고마움을 모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경기 부양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보는 이유,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운명론자여서요, 터질 일은 반드시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터뜨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자꾸 봉합해 버리면 그게 제가 마치 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계속 숙제 안 하다가 이제 계약을 코앞에 두고 막 후다닥닥닥 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뭔가 지금 계속 숙제가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참 불편한 거죠. 그때 처리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월 2일 날 그냥 브렉시트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그냥 미국이 중국을 토종박살 내서 그냥 바로 항복 얻어내서 그냥 빨리 끝냈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다 그때 해결되지 못하고 딜레이 되면서 어딘가로 지금 수렴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수렴되고 있는 것들이 걱정되는 거죠.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저는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빵 터지기보다는, 예, 어떤 다른 곳에서 뭔가 이제 슬슬 벌써 이제 시작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제 가다가 중국의 어떤 그 유동성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결국 중국의 금융위기로 그러니까 귀결되는 거지,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빵 터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 내에선 이미 지금, 예, 앓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은행 막 파산하고 있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커버하고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지금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있는 소리들이 이제 끙끙 앓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문제를, 예,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동성을 막고 있는 그 단단한 댐을 금가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뭐 한 방에 와서 날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금이고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자, 갑자기 전설의 고향 얘기하다가, 예. 근데 우리 란4714님께서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서 무섭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어제 이어서, 예, 어떤 저의 생각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돈다방 미스터리를 청취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청취하는 자세?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돈다방 미스터리는 이런 방송이구나라는 거를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게 돼서,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 9월 9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FOMC 회의를 주시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미쓰리는 9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조금, 네, 좀 게을러지신 것 같은데,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